예, 저는 안양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이은선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승만 포럼에 와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제목은 이승만의 남선순행과 정읍발언의 의미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이제 네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남선순행, 우리가 글자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남쪽의 지방들을 순회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원칙을 발표하고 지방의 어떤 정치를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규합하려고 했던 그 일정을 남선순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남선순행이 시작된 1차 기간은 이제 1946년 4월 16일에 시작이 돼서 이제 5월 10일 날 광주까지가 1차로 끝났어요.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된 건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당시 진행되었던 제1차 미소공의회가 무기한 연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급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하고자 일단 중단하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꼭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독립전치대회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미소공의회가 일단 이렇게 무기휴회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승만 박사는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우리가 하루빨리 독립을 얻어야 된다 해서 독립전치대회를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에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독립전치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중단했던 바로 그 남선순행을 재개해서 이제 세 번째로 2차 순행 기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6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 했는데 바로 6월 3일 날 어디를 갔는고 하니까 바로 정읍에 갔고 그 유명한 정읍발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2차 순행 기간에서의 가장 핵심 주제는 바로 이 정읍에서 했던 그 정읍발언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꼭지에서는 바로 6월 3일 날 정읍발언을 했고 그 정읍발언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가장 그 중요한 주제가 이제 임시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화두를 던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제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것과 조금 더 관점을 달리해서 바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전략적 발언이었다라고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분야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이승만 박사가 그 남선순행을 시작할 때 이제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정치의 중심은 대부분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때가 이제 서울에서 그 당시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미소공의회가 열릴 무렵인데 왜 이승만 박사는 그 중요한 시기에 서울을 떠나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선순행의 어떤 그 시대적인 상황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는 이제 두 가지, 먼저 이제 우파와 좌파는 어떤 조직을 그때 갖추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돼서 어떤 일을 진행해 가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남선순행을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1945년 12월 달에 소위 말하는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열렸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이 바로 5년간 신탁 통치를 한다 하는 사실이 알려졌고 여기에 대해서 바로 전 국민이 강력하게 반대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반탁 운동이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전개가 되었던 상황이었죠. 그렇게 해서 바로 이 반탁 운동이 한참 열기가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바로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이제 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2주 내로 이제 그 예비 회담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미소 공동위원회를 소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한국에 이제 임시 정부를 세우기로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 그 미소 공동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바로 각 정치 단체들이 이제 자신들의 조직을 정비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자격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던 세력들을 이제 우파 중심으로 하나가 이제 형성이 되고 좌파 중심으로 하나가 형성이 되는 것이 바로 1월부터 2월 초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앙에서는 이제 우파의 중앙 조직이죠. 우파의 중앙 조직은 이승만 박사가 이제 45년 10월 16일 날에 귀국을 해서 바로 한국의 모든 정치 세력을 하나로 묶으려고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것이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바로 이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승만 박사는 한국에 있는 모든 정치 세력을 다 모아서 바로 우리 국민의 어떤 집약된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남한의 어떤 이제 정치적인 독립을 얻어가려고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조직을 해서 모든 세력을 규합하려고 했는데, 결국 제일 처음에 이제 바로 45년 11월 말에는 공산당이 떨어져 나갔고, 그 다음에 11월 말하고 12월 초에 들어왔던 또 임시정부도 독자 세력화를 꾀해서 결국 독립촉성중앙협의회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지지 세력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임시정부는 또 귀국을 해서 이제 김구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그들도 반탁운동에 가장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에서 결과적으로 그 반탁운동하는 과정에 어떻게 본다면 미군정의 거의 쿠데타 같은 것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비상정치 회의를 소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한 독립축성중앙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을 중심으로 한 비상정치회의가 있었는데, 결국 이 두 개의 세력을 하나로 모아야 되겠다 해서 2월 1일 날 비상국민회의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비상국민회의를 조직을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대표자들을 28명으로 모아서 최고정무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따지면 임시정부 거의 의정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이제 이것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랬다가 이것의 이름을 나중에 남조선 대한국민대표 민주위원이라고 개편을 했습니다. 바로 2월 14일 날 개편을 했고, 여기에 의장이 누가 됐는고 하니까 바로 이승만 박사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좌우파의 바로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세력을 통합한 비상국민회의의 가장 대표 조직인 민주위원 의장이 이제 이승만 박사가 됐던 것이죠. 바로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되었을 때 이들은 기대했던 건 사실은 오늘날로 말하면 의회 역할을 하기를 기대를 했던 것인데, 바로 미 군정은 바로 이 기관을 자기들의 어떤 자문기구로 만들어서 미소 공의회의 어떤 자문기구 역할을 하도록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방에서도 좀 조직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바로 그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만들었을 때에 이제 지방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활동했던 데가 선전총본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선전총본부에 바로 이승만 박사의 조직과
바로 그 임시정부 김구 주석이 중심이 됐던 임시정부에서는 바로 그 신탁 통치를 반대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세력을 규합하려고 신탁 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해서 이제 반탁운동을 전개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조직이 있던 것을 2월 8일 날 합쳐서 이제 대한독립촉성국민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파 조직은 따지면 비상국민회의가 중앙조직이고 거기에 가장 이제 핵심 기구로서 민주의원 28명을 조직한 셈이고 지방은 대한독립촉성국민회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 된 셈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좌파들도 여러 개의 세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것을 그러니까 우파가 이렇게 하나의 세력이 결집이 되고 나니까 자신들도 이제 세력을 하나로 결집을 해 나갔습니다. 물론 바로 그 좌파는 이미 1945년 9월 6일에 박헌영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바로 이들은 미군이 들어오기도 전에 자신들이 이제 미리 국가를 조직을 해서 바로 자신들의 국가를 인정받겠다 해갖고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던 셈이죠. 그렇지만 미 군정이 들어와서 10월 10일경부터 바로 이런 조선인민공화국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해왔지만 이제 미소공의회가 열리는 단계에 와서는 바로 자기들도 세력을 규합을 해서 새롭게 만든 게 뭔고 하니까 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고 하는 걸 2월 15일 날 만들었습니다. 주로 박헌영이 중심이 됐던 조선공산당, 여운형이 중심이 됐던 조선인민당, 백남훈이 중심이 됐던 남조선 신민당, 뭐 조선민족혁명당 이런 여러 정당들과 또 여러 가지 사회 조직 단체들을 모아서 민주주의 민족 전선을 만들었고 지방은 아까처럼 요 인민공화국을 만들었을 때부터 지방에 조직을 했었던 바로 인민위원회가 이제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좌와 우가 조직이 잘 정비가 된 셈이고 이렇게 조직을 정비했던 그 사람들의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소공동위원회에 바로 각 이제 진영의 대표자로서 참여해서 바로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결정한 바로 그 임시정부에 대한 참여권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이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려고 지금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날 갑작스럽게 이제 항복을 하면서 북한에는 소련이 들어왔고 남한에는 이제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 군대가 한국에 들어와서 일본의 군대를 무장 해제시킨다 하는 데까지는 의사가 서로가 결정이 되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앞으로 정부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결정된 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1945년 12월 16일부터 27일까지 열렸고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크게 봤을 때 요 네 가지 사항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임시정부를 건설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그 임시정부 수립을 돕기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하는 것이고 이제 미국과 소련 이 네 나라가 이제 바로 우리나라의 정부 수립을 돕기 위해서 최대로 하면 5년까지 이제 신탁 통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끝난 다음에 2주일 이내에 미국과 소련 사령부의 대표회의를 개최한다라고 결정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2주 내로 바로 이제 이 미소 사령부의 대표회의를 개최한다. 그래가지고 1946년 1월 16일 날 바로 이 덕수궁에서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 예비회담이 개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예비회담을 거쳐 가지고 이제 본회의가 3월 20일 날 이제 본회담이 개최가 된 것이죠. 자, 이 미소 공동위원회 본회담이 개최가 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항목이겠죠.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임시정부를 건설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미소 공동위원회 회담의 중요한 결정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임시정부를 건설하려고 하면 여기에 누가 참여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1945년 12월 28일 날 5년간 신탁 통치가 알려지고 나니까 전국적으로 반탁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좌파들도 반탁을 했지만 바로 박헌영이 북한에 갔다 와서 지령을 받고 바로 1월 2일 이후부터는 1946년 1월 2일부터는 이 좌파들은 찬탁으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신탁 통치 문제를 둘러싸고 우파 진영은 우리가 일제 36년간 식민 통치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우리가 또다시 5년간 신탁 통치를 받는 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해서 반탁의 입장을 명확히 한 반면에 바로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좌파들은 바로 그 신탁 통치야말로 우리나라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길이다 하면서 그걸 지지하고 나섰던 것이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미소 공동회의가 열리면서 그러면 누구를 이 회의에 참여하는 대표자로 인정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련은 당연히 찬탁하는 정당과 단체만 참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미국은 아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신탁 통치 문제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할 권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탁하는 단체들과 정당들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더 나가서 소련은 찬탁하는 정당, 단체 이 정도가 아니고 소련의 지배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조건까지도 내세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이제 미소 공의회가 열릴 무렵이 되어졌는데 왜 이승만은 그 미국의 거기 서울에서 정말 이 미소 공의회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을 하지 않고 남선 순행을 해야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오늘 주제의 핵심인 이승만의 남선 순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남선 순행을 했는가 하는 그 원인과 목적,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이승만 박사는 남선 순행을 하고 다니면서 무슨 강연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일정, 그리고 거기에 바로 그 집회가 열릴 때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후원했던 사람들이 독초 국민회하고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참여를 주도해 갔나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 남선 순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 그 미소 공의회에 대한 그런 이승만의 입장과 결과적으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달에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무기 휴회가 되는데 왜 결렬되는지 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승만의 그 남선 순행의 가장 중요한 그 원인과 목적을 보면 첫 번째는 당시 이제 이승만에 대해서 언론에서 상당히 그 이승만을 비난하는 기사가 하나 게재가 되어졌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까 미국의 돌베어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나라의 광산 채굴권을 판매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1946년 1월 달에 미국 교포신문에 실렸어요. 이 기사를 실은 사람은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활동할 때 그를 끊임없이 반대했던 한길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한길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승만 박사가 돌베어라고 하는 사람에게 광산 채굴권을 파고 100만 달러를 받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사를 실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았다가 3월 초에 3월 11일경에 이제 이게 알려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승만 박사한테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할 때에 바로 이렇게 미국에서 이런 신문 기사가 났는데 이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강력히 부인했어요. 이건 바로 이제 이건 김구 주석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이제 김구 주석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바로 이 돌베어에게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면 그 광산 채굴권을 주겠다 하고 100만 달러를 받았다는 건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다. 여러분이 증거가 있으면 이제 대라 하고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바로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이 불리한 기사가 나오니까 소련의 프라우다지는 아주 이 기사를 대서특필을 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대대적으로 바로 이승만은 이렇게 이권을 판매한 사람으로 비난하는 선전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3월 14일에는 뉴욕 타임즈에까지 이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당히 과장된 내용이었고,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분에게 이제 광산 채굴권을 준 것도 아니고 어떤 그 광산 고문 자리를 주고 뭐 1년에 1불 정도의 그냥 명목상의 어떤 그런 걸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한길수라고 하는 이제 정적인 셈이니까 아주 과장 확대 보도를 했던 건데, 이게 어찌됐든지 간에 모스크바에도 알려지고 미국에도 알려지고 전 국내에 알려져서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3월 18일 날 이승만 박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바로 민주의장직을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의장직을 사임을 했을 때 바로 그 민주위원회에서는 사임을 처리하지 않고 일단은 그런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일단은 그 업무를 중단하고 이제 김규식 박사로 하여금 임시의장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미 군정이 강력한 반소련에 대한 반소적 입장을 갖고 있던 이승만으로 하여금 아마 민주의장직에서 잠시 물러나 있게 한 정책도 일부분 작용했다 하는 것이죠. 지금 미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바로 이 미소 공의회를 통해서 바로 소련과 의견의 어떤 합의를 끌어내서 한국에 임시정부를 수립해야 되는데, 수도에서 이승만 박사가 있으면서 계속 소련을 비난하는 그런 언론 활동을 한다면 아마 소련하고의 어떤 협상이 잘 진전되기 어렵다라고 보았겠죠. 그래서 바로 소련의 그런 심기를 가능하면 이제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미 군정은 이제 이승만 박사가 잠시 민주의장직을 떠나서 바로 아까 말한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좌우 합작을 주도해 갔던 이제 김규식 같이 약간은 중도적인 분에게 이제 임시로 민주의장직을 맡기게 됐던 것입니다. 사실은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건 또 하지가 바로 지방 조직의 강화를 권유를 했습니다. 이제 일본이 갑자기 항복을 했을 때 사실 우리나라 안에 어떤 행정 조직이 상당히 공백 상태가 됐던 셈이죠. 근데 그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빨리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이 공산주의자들이 바로 서울에서는 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했고, 지방에서는 바로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걸 조직을 해서 바로 지방의 어떤 행정을 장악한 지역도 일부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바로 지방은 이미 미
군정이 시작되기 전에 상당히 많은 지역에 이미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었고 상당히 강력한 조직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가 말을 해요. 우리가 정말 지방에서 이 좌파의 지도자들을 잡아서 감옥에다가 넣고 활동을 중지를 시켜도 바로 그 조직을 대체할 바로 지방의 우파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지가 그런 좌파 조직에 대항해서 활동할 수 있는 우파의 조직이 확실하게 조직이 되어져야 이 좌파 세력을 극복하고 우리가 우파 세력이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지방의 우파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바로 이 인민위원회 조직을 약화시키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지는 이승만 박사를 만나서 바로 지방에 가서 이렇게 우파 조직을 잘 세워서 바로 인민위원회를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제 이승만 박사 자신도 바로 개인적인 지방 조직의 강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미 그 전에도 이승만 박사는 이걸 지방으로 확산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꾸준히 지방 조직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면 이제 46년 1월 달에 가면 이미 이제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지부가 한 80여 개가 조직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그 당시 전국적인 조직에 비하면 너무 숫자가 적은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도 이제 자기가 이 지방 조직을 확대시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 이승만 박사는 서울에서 미소 공의회가 열릴 무렵에 이제 4월 15일경부터 이제 남선 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이제 하지 장군이 일본에 갔다가 4월 16일 날 돌아와서 만나고 이제 4월 17일 날 이렇게 출발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제 이 지도에서 보면은 이제 출발한 것이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천안이 이제 4월 17일 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전을 거쳐서 충청북도인 옥천, 영동을 거쳐서 김천으로 가서 이제 대구에서 하고, 영천을 거쳐서 이제 경주, 울산을 갑니다. 그 다음에 울산을 간 다음에 4월 29일 날 아주 부산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큰 환영회가 열렸고요. 그 다음에 동래를 거쳐서 마산과 진해, 함안, 진주, 하동, 순천, 그리고 이제 보성, 장흥, 목포를 거쳐서 광주까지 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이제 남선 순행의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이제 6월 3일 날 정읍에서 그다음에 전주, 이리, 군산, 장호원까지 가는 이제 2차 순행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바로 2차 순행을 했을 때 이렇게 긴 과정 동안 이제 따지면 거의 한 달 이상 동안 그 남선 순행을 했는데, 그러면 이승만 박사는 이렇게 남선 순행을 하고 다닐 때 어떤 연설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거기 가기 전에 제가 그 이승만 박사가 이제 4월 17일 날 이렇게 남선 순행을 시작을 했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4월 24일 날 미 군정이 그 일주일 동안마다 이 미 군정이 매번 이제 주간 한국의 정보를 요약을 해서 주간 정보 요약 보고서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바로 요 미군정이 4월 24일자 그 주간 정보 요약 보고서에서 바로 이승만 박사의 이 남선 순행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지면 한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아까 갔던 데가 잘해야 이제 제일 먼저 천안을 거쳐서 대전, 그 다음에 옥천, 김천,
아마 요 정도를 갔었던 때인 것 같아요. 요 초기에 가서 활동했을 때인데 초기 보고서들은 한국에서 좌파들의 소굴인 남부지방에 대한 이 언급하는 여행이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알려준다. 이 언급하는 여행이라는 건 바로 아까 말한 이승만의 남선 순행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이승만의 남선 순행이 미 군정이 보기에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것은 이승만이 지난 가을 한국으로 귀국한 후에 서울을 떠난 첫 번째 여행이었다. 암살의 두려움과 서울이 이 나라의 정치의 중심이라는 느낌이 아마도 지방으로 떠나는 것에 대한 그의 초기의 주저함을 설명한다. 바로 이승만은 사실은 그 당시 한국의 그 상황이 상당히 정정이 불안했기 때문에 암살당할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대전에서도 암살 음모로 7명이 붙잡힌 적도 있었고 또 부산에서도 그런 암살 음모가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 나중에는 바로 경찰들이 아주 삼엄하게 경계를 하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이승만은 그렇게 했는데 요분들이 그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이승만은 김구와 함께 찬탁과 반탁 사이에 1월 중순 최종 분열 이후에 소련 언론, 특히 한국 공산당 언론에 의해서 심하게 공격을 받아서 러시아뿐만 아니고 한국에 있는 좌파 그룹들은 이제 이승만과 김구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바로 지방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민위원회가 다 조직이 되어 있고 이 인민위원회는 좌파니까 이승만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이렇게 반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지방에 가서 이승만 박사가 연설을 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모여들까? 또 모여든다고 해도 과연 그의 연설을 듣고 지지할까 반대할까? 미군도 상당히 이제 주목해서 보았겠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는 언제나 전국에서 심지어 그의 적들의 소굴에서도 상당히 개인적인 지원을 끌어냈다. 언급하는 그 여행이 각 도들을 통해서 지역마다 광범한 우파 조직의 출현을 수반한다면 이것은 한국의 정치적인 그림을 변동시키는 주목할 만한 결과를 가져올 거다. 미군도 이승만이 이제 아까 말한 천안하고 대전, 이렇게 김천 이런 데 가는데 적어도 10,000명 이상씩 수만 명이 몰려들고 그의 연설에 아주 열렬하게 사람들이 환영하고 박수를 보내고 지지하는 걸 보고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인민위원회가 너무나 지방에 강해갖고 과연 이 좌파를 꺾을 수 있을까? 그런 우려를 갖고 있었는데 이승만이 그들의 표현을 따르면 그의 여행이 각 도를 통해 지역마다 광범위한 우파 조직의 출현을 수반해내면 이것은 한국의 정치적 그림을 변동시키는 주목할 만한 결과를 가져올 거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승만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했고 그렇게 동원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주 사람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자신의 이제 연설을 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이승만 박사님은 아주 대중 연설에는 아주 달변가였고 아주 연설을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연설을 했다 하는 것이죠. 신문에 찾아보면 천안에 가서 연설한 내용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승만 박사가 그 당시 확산시키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를 세울 거냐 하는 것이죠. 따지면 그 당시 우리나라 안에는 2개의 정치 세력이 지금 싸우고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박헌용을 중심으로 한 좌파는 바로 이미 인민공화국을 세우겠다. 바로 인민공화국을 세우겠다고 하는 이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세력들하고 거기에 맞서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이
우파의 두 세력이 싸우고 있는 셈이죠. 여기서 바로 이승만은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지지를 얻어내서 바로 대한민국을 민주국가로 세워가려고 이 남선순행에 나섰던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주제가 이겁니다. 과거의 군주 전제 정치에서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적인 공화국을 건설해서 만민이 평등한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나라를 세워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조선시대는 어떤 나라입니까? 조선시대는 바로 군주 전제 정치였었다. 고종임금이 마지막에 소위 말해서 대한제국을 세웠어요. 그 대한제국은 바로 대한제국은 황제가 주인인 나라입니다. 황제가 주인인 나라고 국민들은 그에게 섬기는 신민으로서 절대 복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3.1 운동이 있고 난 다음에 그 3.1 운동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임시정부가 세워졌을 때 거기서 한 것이 바로 뭔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세운다라고 하는 게 이제 1919년 4월 달에 세워진 바로 임시정부의 헌장에서 1조의 내용이에요. 대한민국이 이제 민주공화국을 세운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자유롭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바로 이승만 박사는 자기가 바로 그 임시정부 일대의 대통령, 초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헌법의 근본 정신을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계승해 살려서 과거 군주전제 정치에서 이제 벗어나 민주주의적인 공화국을 건설하고 거기에서 모든 국민들이 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금 서울에서 미소공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되겠다. 물론 이승만 박사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반탁의 입장을 분명히 해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미소공의회가 열려서 거기서 바로 이제 임시정부를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미소공의회가 성공을 해서 남북한의 하나의 통일정부가 수립된다면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거니까 하여튼간 이 미소공의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우리가 신중하게 지켜보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에 가서 다시 건설합니다. 부산에서도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건 민주정부를 세우는 거다. 이 민주정부를 세우는 것이고 이 민주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재산 소유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재산 소유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하고 가장 반대되는 이제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남녀 평등을 인정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독립운동의 역사를 들려주는 겁니다. 바로 일제 36년 동안 우리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독립운동을 해왔고 그 독립운동의 완성인 통일된 자주국가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분이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가. 당시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지금 또 공산주의자들까지 활동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공산주의자들의 그런 잘못된 생각을 극복을 하고 온 국민이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데 이제 여론을 집약시킬 수 있겠는가 해서 바로 이런 국민의 의사를 하나로 모으는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각 지역에 가는 곳마다 지금 미소공의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그 당시 언론이 잘 발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생생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여행을 통해서 설교 참 강연한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금방 만들어 민족 단결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 능력을 보여줘야 되겠다. 일본이 36년 그 우리나라 식민 통치하면서 끊임없이 미국 같은 나라, 이승만 박사 표현을 따르면 미국에서 100만 불씩 써가면서 우리나라에 악선전을 했어요. 그게 뭐냐? 조선 사람들은 단합하지 못하는 백성들이고 늘 분열하는 국민들이다 라고 이렇게 선전을 해왔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그것이 잘못된 선전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민족 단결을 통해서 독립 능력을 보여주어 가지고 완전 자주 독립을 우리가 이제 성취해야 되겠고, 자유와 자유를 누리는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지금 미소공의회가 만약에 성공한다면 인구 비례에 따른 임시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부산에 가서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인구 비례에 따라서 임시정부를 세운다면 남한이 8이면 북한은 5, 남한이 5면 북한은 3, 이 정도의 바로 인구 비례에 따른 임시정부를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는 이승만 박사는 이 당시에 우리가 독립을 얻어서 국가를 세우려고 하면 국론이 하나로 통합이 돼야 될 텐데 그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찬탁을 하면서 이렇게 바로 소련을 추종해가는 공산주의자들이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대한민국 국가보다 오히려 소련의 공산주의를 더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자기네 나라 조국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련을 섬기고 신탁 통치를 지지해서 자주 독립을 방해한다. 우리가 스스로 신탁 통치가 우리나라 해결이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자주 독립을 방해하고 그렇게 해서 민족을 분열시키는 통일 방해 세력이다. 그 다음에 자본가 타도를 주장해서 계급 갈등을 야기시킨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독재 세력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공산주의를 비판하면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국민들이 단합을 해야 한다 라고 해서 사람들을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남선 순행 일정을 아까 온 대로 지도에서 이렇게 보았고요. 그래서 이 일정을 진행해 갈 때 미 군정, 아까 말한 대로 이승만 박사를 암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철저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 군정과 한국 경찰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독촉 지부를 중심으로 한 지방 우파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남선 순행에 집회를 할 때마다 거기에 많은 인원들을 동원을 해서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어느 정도나 모였는가를 한번 먼저 보시면 4월 17일 날 천안에서 할 때 3만 명 정도가 모였다는 겁니다. 이게 약간 뭐 언론이니까 조금은 뭐 과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여튼 3만 명이 모였다. 근데 그 당시 그러면 여기 그 천안에서 집회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들었게 3만이라는 얘기가 나오냐 봤더니 어쨌든 독촉 국민회가 중심이 돼갖고 주변 10개 군, 그러니까 따지면 충청남도의 어떤 북부 지역의 주변에 있는 군들에서는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을 아까처럼 모아올 정도로 주변 사람들 다 모아왔어요. 신문 기사에 보면 심지어는 임시열차를 운행하면서까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여기다 집결을 시켰다 할 정도로 천안의 첫 번째 집회인데 어쨌든 간 수만 명이 모여서 이승만 박사라고 열렬하게 환연을 했고 그러면서 그 아까 말한 거기서 민주주의 공화제 정부를 세워야 된다. 이제 그런 연설을 했다는 것이죠. 대전에 갔을 때는 대동신문은 4만, 조선일보에 보면 2만 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동에서도 2만이 모였다. 김천에서는 뭐 대동신문은 5만, 조선일보는 4만, 대구는 10만. 심지어 부산 같은 데는 미 군정도 가장 보수적으로 봤는데도 한 2만 5천 이상을 했다라고 하고 대동일보, 대동신문 같은 데서는 뭐 40만이 모였다. 이제
그래서 적어도 몇만 명씩 이렇게 모였다라는 게 신문기사가 나와요. 물론 아까처럼 이게 좀 과장이 됐다고 해도 최소한도 10,000명 이상씩. 뭐 정병준 씨 같은 경우도 보니 이때 전체적으로 이 남선 순행할 때 모였던 총 인원을 한 7, 80만으로 보니까 적어도 한 곳에 2, 3만 명씩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집회를 하는데 이 주변 지역에 집회를 할 때 이제 아까처럼 이승만 박사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지역 연합 집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지방에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승만 박사를 직접 만나는 게 그 당시는 참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었던 것이죠. 이승만 박사라는 이름만 들어봤지 따지면 1912년인가 우리나라에서 YMCA 활동하다가 결과적으로 그 미국으로 망명한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국내에 귀국을 해서 70이 넘은 이제 노혁명가 내지면 독립운동가이면서도 참 국민들이 국부로 초항하던 이승만 박사를 본다는 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마 굉장히 영광이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어졌고 이해도도 넓어졌겠고 바로 그때까지 인민위원회는 활개를 치고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우파들은 상당히 숨죽이고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기회로 해서 지방의 우파 세력이 활성화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셈이죠. 경주 집회도 보면 경주 주변에 있던 울진, 영일, 경주, 울산 이런 지역이 모여들었고요. 함안에서도 분북, 의령 지역이 같이 참여했고 진주 집회에도 바로 그 진주 주변에 고성, 통영, 하동, 사천, 산천 등 9개 군민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군산 집회에서도 이렇게 군산이나 옥구의 군민들이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연합 집회를 통해서 아까처럼 독립 촉성의 그 지부, 독촉 국민의 지부가 점차로 확산되어져 가고 이제 인민위원회 세력은 점차로 약화되어져 가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문기사에 보면 진주 같은데 아까 이제 진주에서는 이렇게 고성, 통영, 하동 이렇게 9개 군민이 참여했다고 했는데 이 진주에서는 이렇게 연설에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승만 박사를 지지하면서 좌파에서 만들었던 민전의 세력이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전환돼 버렸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순천에서도 이승만 박사의 그 연설을 듣고서 좌파들이 우파로 전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목포에서도 연설을 들은 후에 시민과 지식인들까지도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이 이렇게 확대되어져 갔다. 또 신문에도 보면 장흥에서는 이 손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집회의 사회를 봤어요. 근데 그 손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누구였는가 하니까 인민당 소속 거기 조직 책임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인민당의 지지자였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 박사가 왔을 때 바로 그의 그 환영회 때 사회를 보면서 결과적으로 우파로 들어왔다 해서 이승만 박사의 이런 여행을 통해서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우파로 이제 돌아오는 이런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대로 이런 집회가 열릴 때 바로 지금 이제 그 당시 그 인민위원회 세력이 가장 강했던 데가 충청도보다는 이제 가장 많은 데가 경상도하고 전라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의 그 남선 순행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데가 이제 경상도와 전라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집회가 열릴 때 독촉 국민회하고 이제 거기에 또 굉장히 많이 참여한 인물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우파 세력의 중심이 이렇게 독촉 국민회하고 기독교인들이 이제 연합 집회를 주도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안 집회에서는 이제 박만춘이라고 하는 지부장이 환영사를 했는데, 이 박만춘이라는 분을 저도 제대로 확인을 못 해봤는데, 지금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이분도 목사님이 아닌가 싶은데 저도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에서는 대전 지부장이 김창근 목사님이었어요. 성결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김창근 목사님이 행사를 주최하고 독촉 지부장은 남천호 목사, 이건 감리교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천에서는 이갑득 지부장이 사회를 받고, 대구에서는 경북 지부장인 김노비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개회를 선언하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는 여러 조직들이 연합으로 이 집회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독립촉성 청년연맹이라고 하는 그 대표인 최일행, 그 다음에 부인회, 대한독립촉성 부인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독립촉성 국민회는 이제 남성 성년들의 모임이라면, 그 밑에 이제 독립촉성 청년연맹이 또 있고 독립촉성 부인회가 있어서 그 이혜경이라는 분이 이제 거기 순서를 맡았고, 그 다음에 독촉 국민회 그 부회장이었던 김은채가 환영사를 했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주 환영회를 할 때는 아까 말한 대로 그 4개 군의 연합 집회가 되니까 이제 각 지역의 대표자들이 다 같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최우환이라고 하는 경주 지부장이 개회사를 하고, 부회장인 손수문이 환영사를 하고, 영일지방에 애국동맹의 임진규라고 하는 분이 대표가 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독촉 울산 지부장인 서달식이 만세삼창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각 지역의 우파 조직들이 연합으로 집회를 하면서 세력 확산을 이뤄갔던 셈이죠. 부산 같은 경우에 보면 부산 환영대회가 아마 가장 큰 도시도 제일 컸고, 이제 세도 가장 많이 모였겠죠. 그래서 여기는 바로 그 부산 지부장인 최석봉이라는 분이 사회를 받고, 그다음에 그 환영회는 그 김철수 환영회장이었던 김철수라는 분이 개회사를 하고, 그다음에 경남지사인 김병규 씨가 이제 환영사를 하고, 그다음에 김상순 목사가 지휘로 해서 부산 기독교연합회 합창단이 이렇게 합창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그 집회를 집회할 때는 지역에 있는 독촉 국민회와 또 여러 우파 조직이 연합으로 그 행사를 주도하면서 그때 많은 회원들을 모집해 가면서 이제 세력을 확장을 시켜 나갔던 것이죠. 여기 기독교인들의 사례는 대표적으로 아까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결교는 일제 말기에는 바로 그 재림을 강조한다. 이분들이 사중복음에서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을 강조하는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폐쇄당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교회가 폐쇄당했던 분인데, 이제 교회가 새롭게 문을 열면서 이분이 대전 지방에서 바로 아까 말해도 대전 독촉 국민의 대전 지부장에 대해서 이 행사를 주최를 했고, 그 다음에 충청도 지부장이었던 감리교회 남천호 목사님이 이 행사를 했습니다. 이 남천호 목사님은 홍천에서 일제시대 때 바로 그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렀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에서도 독촉 국민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여했는데, 바로 부회장이었던 이영식 목사님도 역시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고, 이렇게 맹인들의 사회복지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던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부산에서는 이미 독촉 중엽 때부터 YMCA가 이렇게 가담을 했고, 이런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참여를 했었다. 아마 그 기독교가 아예 그 환영 예배를 드렸던 대표적인 데가 순천인데요. 이 순천에서 그 순천중앙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그 대한국민회에서 이승만 박사와 같이 독립운동을 했던 김양수라고 하는 분이 그 당시 군수였어요. 그래서 같이 거기 와서 예배를 드렸고, 또 배민수 목사님, 기독교 사회 그 농촌운동을 했던 배민수 목사님도 거기 참여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해서 거기를 참여했는데, 그때 이제 이승만 박사가 그런 연설을 합니다. 바로 여기 순천 환영 예배에서 우리는 이 기회를 잃지 말고 자주독립에 힘쓰고 자유신앙에 노력을 해야 된다. 특별히 공산분자들은 독재정치로 교회를 일정 때보다 더 구속한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다른 것도 문제지만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신앙의 자유를 전혀 주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공산분자들은
독재 정치로 오히려 일제 때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일제 때보다도 신앙생활을 하기가 더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해방 공간에서 아직 공산주의의 정체를 잘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탄압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잘 지켜가야 되겠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승만 박사가 계속해서 남선 순행을 할 때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소 공의에 대해서 그럼 이승만 박사의 입장은 뭐였고 그 마지막 결과는 뭐였냐는 것이죠. 이승만 박사는 해방 전부터 강력한 반탁과 반소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해방 전부터 이제 강력한 반탁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반탁의 입장을 가졌던 것은 뭐 당연히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독립된 나라를 운영해온 나라인데 우리가 왜 또다시 남의 나라가 우리를 지도해주는 신탁 통치를 받아야 되냐 해서 반탁의 입장이었고 특별히 이승만 박사는 반소의 입장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이 반소의 입장은 두 가지가 겹쳐 있겠죠.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통해서 바로 이미 1904년 러일 전쟁 때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세력 확대를 하려고 하는 러시아의 입장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소련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었기 때문에 반소 입장을 견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소 공의회가 열릴 때에는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좀 더 신중한 입장을 갖자라고 했고 미 군정도 결과적으로는 한국에 임시정부를 세운다고 한다면 이승만 박사와 김구 주석을 빼놓고는 그것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두 분이 거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결국 5호 성명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5호 성명은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소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탁단체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할 때에 미국은 반탁단체라도 이제 바로 그 새롭게 발표한 5호 성명에 서명을 하면 참가 자격을 인정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승만 박사는 처음에는 여기에 서명하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추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5호 성명이 4월 중순경에 나왔는데 이제 4월 29일 날 해운대까지 갔어요. 이제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해운대에 가서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5호 성명에 발표를 해서 우리가 5호 성명에 서명을 하면 바로 그 새롭게 이제 임시정부를 이제 거기서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요 임정에 참여할 때 신탁을 지지하는 바로 찬탁자들만이 아니라 반탁을 했더라도 민주주의 정당 단체도 참가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결국 나는 그럼 5호 성명에 이제 결국은 서명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셈이죠. 그래서 4월 30일 날 그 5호 성명에 서명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승만 박사하고 이제 결국 김구 선생님 전부 다 이제 5호 성명에 그럼 우리 찬성을 이제 서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럼 미소 공의회에 대표자로 참여하겠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민주의원에다가 전달을 한 것이죠. 그래서 5월 1일 날이 돼서 이제 민주의원회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김구 주석하고 이승만 박사가 함께 만들었던 비상국민회의, 그 다음에 독촉국민회의가 미소공의 5호의 서명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 20여 개 우파 정당과 좌파 정당들하고 같이 이렇게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여한다고 의견서를 제출을 하니까 소련이 또 뭐라고 주장하고 나오냐. 우리는 반탁 5호 성명에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반탁을 하는 단체들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승만 박사하고 김구 주석을 참여시키려고 5호 성명이라는 걸 발표하고
이제 지금까지 반탁 운동을 했더라도 거기에 서명하면 참여할 수 있다 해가지고 바로 한국의 우파 단체들이 다 참여하겠다고 서명에 제출하니까 소련은 또 다른 꼬투리를 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서명했다고 해도 이제 서명한 후부터는 반탁을 안 하면 몰라도 반탁하면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월 6일 날 휴회에 들어갔고 결과적으로 5월 9일 날 무기 휴회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승만 박사가 바로 이 소식을 어디서 들었냐? 아까 말씀한 대로 목포에서 서울 광주로 올라가다가 광주에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광주에서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급거 서울로 서울로 이제 올라오는 거죠.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과연 이제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행동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승만 박사는 자기가 지금 천안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부산을 거쳐서 이제 따지면 경상도, 전라도, 광주까지 온 셈이죠. 여기까지 오면서 사람들의 대표자들을 모임을 할 때마다 각 지역의 그 대표자들을 만나서 그 지역 주민들의 민심이 뭔지 이걸 다 청취를 했겠죠. 청취를 해서 자율정부 수립이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바다. 그래서 바로 이 자율정부 수립을 원하고 있고 이제 내가 이렇게 지방에 다니면서 연설을 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알아보니까 정말 좌파는 소수고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각은 어디로 통일되어 있냐? 민주주의 진영으로 통일이 돼서 다 바로 자유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우리 정부 수립을 갈망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가 보기에 국민들은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자율정부를 수립하는 거다는 겁니다. 자율정부를 수립하는 거다. 그런 속에서 이제 결국 아까처럼 그러면 여기 이제 미소공의회가 중단됐는데 미소공의회를 촉구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앞으로의 일정을 진행할 건가? 그거를 위해서 이제 바로 5월 10일 날 와서 빠르게 행사 준비를 해서 5월 12일 날 서울에서 독립전취대회라고 하는 걸 개최합니다. 말 그대로 독립을 미리 얻어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전취대회에서 독촉국민회를 중심으로 해서 100여 개 이상의 단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이 집회를 개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독립전취대회를 개최해서 그들이 이제 가장 강조한 것은 이제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두 가지. 결과적으로 이 미소공의회가 왜 무산됐냐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미소공의회가 무산된 것은 소련의 태도 번복이 문제다. 아까 말한 대로 5호 성명에 서명을 하면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참여해서 냈더니만 또 5호 성명에 서명하는 것만도 안 되고 반탁도 하지 마라 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태도를 번복해가지고 미소공의회를 무산시켰으니까 바로 이 미소공의회에서 임시정부를 수립을 해가지고 만약에 남북한 통일정부를 세우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게 무산된 거는 소련이 그렇게 태도를 번복한 거니까 소련의 태도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결의문에서는 미소공의회 휴회 책임을 규명을 해가지고 국제 여론의 심판을 받아보자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또 하나 이들이 가장 강조한 건 두 번째는 바로 38선 장벽 설치로 인한 교류 중단의 심각성을 비판했어요. 사실은 이 38선은 왜 만들어졌는가 하면 바로 일본이 갑자기 이렇게 항복을 했을 때 북한에는 막 소련 군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미군은 저 오키나와에 있고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이 소련한테 38선을 경계로 군대가 주둔해서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자. 그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일시적인 군사 분계선으로 세워진 것이죠. 일본 무장 해제를 위한 거로 세워졌고, 미국은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북한 소련군에게 끊임없이 요구한 것이 군사적으로는 남북이 이렇게 미국과 소련 군대가 들어와 있을 망정 민간 행정에서는 남북한 통일정부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강조했어요. 이거는 남북한을 통일로 해서 하나로 해야지 38선을 나누는 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38선 철폐에 가장 앞장섰던 분이 누군가 하니까 바로 이승만 박사예요. 이승만 박사는 심지어는 38선을 나누는 건 몸을 잘라내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그리고 바로 이 38선을 분할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걸 규명을 해서 38선을 하루빨리 철폐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부터 끊임없이 이걸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바로 이 미소 공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바로 하루빨리 38선을 철폐해서 남북한이 자유롭게 왕래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고, 바로 1차 미소공의회에서 마지막으로도 결국 하지 장군이 소련의 대표한테 그걸 요구했지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소련은 1945년 8월 달에 북한의 진주에서 38선을 점령하자마자 38선을 철폐하고 통제하면서 남북 교류를 끊어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국민들의 교류상으로 이것이, 그리고 더 나가면 결국은 우리나라를 분단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강력하게 38선 철폐를 요구했고, 남한의 우파들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소련은 끝내 그거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38선을 하루빨리 철폐해야 된다 해서 여기서 이제 그걸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5가지 사항을 결의했다 하는 내용이 여기 옆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소 공의회 휴회의 책임을 규명해서 국제 여심판을 구해보자. 누가 이 미소 공의회를 무산시켰는가 하는 건 결국은 소련이 입장을 번복해서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신탁 통치는 결사반대다. 임시정부, 남북한의 임시정부를 세워서 한국의 정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이제 임시정부 수립이 안 돼서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면 신탁 통치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자주정부의 자율적 수립을 촉구하며 민을 하나로 모아가겠다.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가 38선 장벽의 철폐를 목적으로 국민동원의 실적을 거한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국민들을 모아가지고 38선 철폐를 외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질 공산의 반동적 언동을 일소해서 민족기강의 숙청을 도모한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결과적으로 찬탁을 하면서 통일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 사람들의 그걸 다 일소하겠다. 그리고 우방설린에 협력해서 경제건설에 매진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전국적인 이 독립전치대회를 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승만 박사가 목표한 거는 이제 미소공의회가 중단이 됐으니까 이번 기회에 전 국민에게 다시 한번 이제 상당한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독초 국민회도 만들어졌고, 지금 국민들이 미소공의회가 이제 무기 휴회가 돼서 상당히 실망감도 있고 또 그 신탁 통치에 대한 불안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독립전치대회를 전국적으로 열어서 그런 반탁의 것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 공산주의자들의 그런 분열 책동을 넘어서서 하루빨리 자율적인 민주정부 수립을 해서 매진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이런 독립전치대를 전국적으로 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일 날 보면 대구, 청주, 춘천, 영동, 순천, 죽산에서 열리고, 16일에는 부산과 울산에서 열리고, 17일은 수원에서 열리고, 19일에는 인천에서 열렸어요. 인천 내립교회 김영선 목사님이 열려서 거기 가서 아주 큰 집회를 하면서 바로 우리가 하루빨리 신탁 통치를 받아서는 안 되고 자율적인 독립정부를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5월 31일 날에는 바로 그 서울대의 5개 사항을 전국적 전 연합국에다가 바로 그냥 연합국에다가 전달해서 우리의 의견을 표명을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정립전치대회가 한 20일 이상 진행이 된 셈이죠. 5월 12일부터 이제 5월 말까지 진행되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정읍발언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정읍발언은 이승만 박사가 6월 3일 날 이제 정읍에서 했던 발언의 내용이고, 그때 그러면 이승만 박사는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의 정세 분석을 해서 이제 이 말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정읍 발언을 하면서 그분은 이제 어떤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셈이고, 거기에 대해서 좌파들의 발언, 비판 발언의 내용이 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승만 박사가 이제 제일 먼저 그 당시에 정읍에 가서 과연 그럼 무슨 얘기를 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읍 발언의 내용이 제가 한번 그냥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신문에 나온 걸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독립전치대회를 한 20일 이상 열어서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이제 바로 그 자율적인 자주 독립정부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상당히 이제 고조가 되어졌고, 그리고 자기가 아까 말씀한 대로 이승만 박사가 전국을 그렇게 지방 남선순행을 하면서 지방의 여론을 파악해 봤을 때 국민들이 이게 자율정부 수립을 원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충분히 파악을 했던 셈이죠. 그래서 그분이 6월 3일 이제 중단됐던 그 남선순행을 재개하면서 정읍에 가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의가 재개될 기미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여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민족 통일기관 설치에 대하여 지금까지 노력하여 왔으나 이번에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 통일기관을 귀경한 후에 즉시 설치하게 되었으니 각 지방에서도 중앙의 지시에 순응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여 주기를 바란다. 결국 이승만 박사가 이제 여기 이 정읍 발언을 한 내용의 가장 핵심은 여기 제가 대응 방안이라 써놨어요. 대응 방안에 보면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소련의 철수를 주장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족 통일기관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때 이승만 박사는 우리나라 정세를 어떻게 분석을 해서 바로 정읍 발언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이승만 박사는 당시에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점차로 격화되어져 가서 미소공의회가 재개될 전망이 대단히 불투명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소공의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조선의 장래 문제 해결도 바로 임시정부, 남북한 통일된 임시정부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 장래 문제 해결이 대단히 불투명해진다라고 보았던 거죠. 그래서 대응 방안으로 임시정부 같은 거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이게 참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 바로 그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추축국 세력에 전쟁하기 위해서 미국의 루즈벨트는 결국 소련과 손잡고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이제 싸웠던 거죠. 근데 그 세 나라가 항복을 하자마자
소련은 동유럽에서 자신들이 점령했던 지역에 전부 다 공산 위성 국가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가 그 파시즘 세력들하고 싸울 때는 손을 잡았지만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이 두 개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충돌해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이승만 박사는 국제 정치적인 걸 잘 꿰뚫어 보아서 같이 미국과 소련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 당시는 몰랐지만 사실은 오늘날 밝혀진 거죠. 이미 스탈린은 1945년 9월 20일 날 북한에다가 비밀 지령을 내렸어요. 북한에 이미 북한 단독 정부를 세워라. 이미 단독 정부를 세우라고 지령을 해놓고 지금 미소 공의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련의 입장은 북한은 자기들의 세력으로 완전히 정착을 시키고 미소 공의회를 통해서 남한까지라도 차지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치를 갖고 이것을 해갔던 거죠. 이승만 박사는 그 당시 그거는 몰랐지만 적어도 미국과 소련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충돌을 하기 때문에 미소 공의회를 통해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그래서 이승만은 결국 한국 문제는 유엔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걸 호소하기 위해서 바로 46년 12월 달 미국으로 워싱턴에 건너가서 그걸 주장을 했고 이제 결국은 1947년 4월 가면 트루만 독트린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소련과 대결 정책으로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미소 공의를 통한 통일정부 수립의 기대가 무산됐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미소 공의의 내용의 첫 번째 결정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임시정부를 수립을 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임시정부 수립, 그러니까 거기서 남북한 통일된 임시정부 수립을 기대했던 건데 이게 무산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바로 북한은 어떤 상황이냐. 1946년 2월에 들어오니까 이미 임시위원회를 설치를 했어요. 임시위원회인데 말이 임시인민위원회이지 따지면 임시정부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게 제일 임시정부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게 만약에 남북한 통일정부를 세운다고 한다면 나라의 경제제도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고 나서 다 가장 곧바로 일이 뭐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3월에 토지개혁을 했습니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바로 소위 말해서 무상몰수, 무상분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좀 잘못된 말입니다. 땅은 다 무상으로 몰수해버렸어요. 땅은 다 무상으로 몰수했지만 무상 분배해줬는데 뭘 분배해줬냐? 토지 경작권을 분배해준 거예요. 무상으로 토지 경작권만 분배해줬지 소유권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농민들은 자기 땅을 가진 건 아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한만 가졌던 거죠. 그런데 이승만이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이 이미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토지제도를 개혁해가는 권력을 이미 권력체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봤던 셈이죠. 네 번째는 아까 말했던 이 동유럽의 문제입니다. 동유럽 상황에 대해서 국제정체적인 이해와 소련의 불신이었습니다. 바로 5월 9일 날 광주연설에서 뭐라고 말하냐. 폴란드에서는 미국이 승인한 정부를 소련이 없애버리고 바로 소련의 신정부를 세워서 위성국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 합작으로 이게 정부를 세운다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소련의 입장에 따라갈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는 거 아니까 소련에서는 지금 공산주의자들에게 무기와 돈을 주어가지고 일본인이 가지고 있던 야식과 똑같이 조선을 소련이 먹으려고 하고 있다. 할 만큼 아주 이승만 박사는 강력하게 소련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남선 순행을 통해서 봤을 때 국민들이 다 뭘 원하냐? 우리도 스스로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율정부가 필요하다.
바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시 미 군정밖에 없는데 우리의 자주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율정부가 필요해서 그런 임시정부를 세우겠다. 그래서 바로 이승만 박사는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니까 내가 정읍에서 한 말은 내 개인적인 의사가 아니고 내가 남선순행을 통해서 파악한 국민들의 여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6번에 그가 봤을 때 지금 아까처럼 한 20일 이상 동안 전국적인 독립전치대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우리도 진짜 독립하기 위해서 정부를 가져야 된다 하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정세 분석을 하고 나서 바로 정읍에 가서 남선 순행을 재개하면서 첫 번째로 한 얘기가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바로 북한에서 뭘 만들었어요? 북한에서 임시인민위원회. 그러니까 남한에도 따지면 남한에도 임시 무슨 위원회. 그러니까 따지면 그런 위원회 내지는 임시정부. 그러니까 북한이 만든 것에 대응해서 우리도 같이 대화를 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도 임시정부 아니면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볼 때에 북한의 지금 모든 정치는 다 누가 뒤에서 조작을 하고 있냐? 북한의 모든 걸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 결국은 소련이니까 그 소련을 철수시켜야 정말 북한 주민의 진정한 의사가 나올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한 셈이죠. 두 번째는 민족 통일기관을 만들어야겠다. 지금 바로 남한에서 미소 공의회 가는데 가장 문제가 좌파하고 우파가 계속 의견이 안 맞는다고 말이죠. 한쪽은 찬탁, 한쪽은 반탁.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중요하게 본 것은 우리나라의 의견을 집약시킬 수 있는 민족 통일 기관을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45년 10월 달에 와서 독립족성중앙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한국의 모든 그 세력을 모으려고 했지만 이제 실패를 한 셈인데 이제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승만 박사가 바로 그 정읍 발언을 하고 나니까 이 좌파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이승만 박사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제 뭐라고 말하냐? 반공 운동을 통해서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의 책동이자 조급한 권력 욕구의 표출이다. 바로 이제 이들은 아주 이때부터 선전 문구가 된 게 반공을 통해서 이승만 박사는 단독정부 세우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명명을 해가지고 단독정부 수립의 책동이자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조급한 권력 욕구의 충동이다. 당시의 좌파들은 바로 이제 소련의 지시에 따라서 통일 전선 전술의 부르주아주의정의 혁명을 추진해 가고 있었고 찬탁을 하면서 어쨌든 간 남북한 통일정부를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자기들이 정말 통일정부를 세우는 게 목적이라면 북한이 바로 인민회를 만들어 가지고 토지 제도를 개혁하는 것도 비판이 될 텐데 거기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오히려 북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진척되는 걸 주장하면서 남한에서도 사회주의 혁명이 추진돼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임시정부가 세워지면 오히려 이 공산주의 좌파들이 자기들의 활동 영역이 위축될 걸 우려해서 계산된 비판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선순행의 결과를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승만 박사는 제2차 이렇게 남선순행을 통해서 이제 가장 자기가 원했던 것이 바로 지방에서 독촉 국민의 지부를 확산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부가 확산이 되어져 갔고 적어도 수백만 명의 이제 그 회원들을 확보를 하게 되어졌던 셈이죠. 그래서 바로 6월 9일 날 장호원에서 그 남선순행이 끝나자마자
서울로 6월 10일 날 올라와서 제2차 대한독립족성국민회 중앙회의를 열어요. 중앙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바로 신익희의 도움을 받으면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총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남선 순행을 출발할 때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민위원회가 장악을 하고 있던 지방에 인민위원회를 극복하고 넘어서서 오히려 우파가 중심이 돼서 활동할 수 있는 그 우파 조직을 만들려고 목적하고 출발했는데 바로 그 목적을 달성해서 상당히 많은 지역에 그 통계 나중에 보면 1946년 한 10월 정도에 가면 남한 전역에 바로 이 지부가 거의 다 조직이 됐다 하고 뭐 그 회원들은 한 500만이 넘어간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조직이 상당히 많이 확산되어져 갖고 이승만은 실적인 권한을 가진 총재가 돼서 이제 바로 지방에서도 상당한 지지 세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좌파들은 자기한테 끊임없이 말을 한 게 단독 정부를 세우는 자고 민족 분열주의자라고 비판했지만 이승만 박사는 나는 민족 분열주의자도 아니고 단독 정부를 세우려는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민족의 세력을 규합을 해서 민족을 통일시켜 가지고 남북한 통일정부를 세우려는 사람이다 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민족통일총본부라고 하는 거를 6월 달 말에 가서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바로 미군은 이제 미 군정은 미소 공의회가 실패로 끝나니까 도저히 이승만, 김구 이 너무 이제 그 우파 쪽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김규식과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이제 좌우 합작을 시도를 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바로 그런 좌우 합작에 견제를 하면서 자기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민족통일총본부를 조직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좌우 합작도 견제하고 바로 좌파들이 바로 이승만 박사 자신을 향해서 민족 분열이라고 하는 비판을 극복하고 지지 세력을 규합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내 목표, 내 목표가 뭐냐?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국내의 모든 세력을 모아 통일된 나라를 건국하겠다는 것이고 바로 그런 통일된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북한은 이미 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바로 남한의 조직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통일정부를 세워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의미에서 임시정부를 세운 것이지 바로 좌파들이 비판하는 것 같이 단독정부를 세우려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입장은 연구해 보면 뒤에 가서 미국에 가서도 끊임없이 하는 얘기고 1947년에도 그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한 과도적인 과정으로서의 임시정부를 세우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때 이승만 박사는 바로 내가 이렇게 국민들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이렇게 통일정부를 세워나가는데 정당을 통한 방법이 아닌 바로 국민운동의 방법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국민들을 다 모으려면 당시에 우리나라 제대로 정당이 발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거보다는 국민운동 방식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독립족성국민회, 민족통일총본부 이런 여러 조직들을 만들어 가면서 자신들의 지지 세력들을 규합을 하고 바로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가려는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선순에게 결과적으로 목표는 지방의 국민들의 지지 세력을 모아서 민주주의를 세우고자 지방 세력의 활동을 했고 그리고 아까처럼 지방에 퍼져 있던 인민위원회를 극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남선순행은 이승만 박사가 이제 중앙정계에서 미소공의회가 열려서 잠깐 떠나 있어야만 했을 때
오히려 그 위기의 시간을 활용을 해서 지방에 가서 강력한 그 좌파의 인민위원회를 넘어서는 독촉국민회라고 하는 지방 세력을 규합을 하고 확산을 시키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실질적 권한을 가진 총재로서 등장하는 과정이 남선순행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고, 정읍발언의 의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독 정부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고 미소공의회가 이제 무기휴회가 돼서 잘못하면 또 신탁 통치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올 때에 우리는 절대로 그 신탁 통치를 받을 수 없는 자율정부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북한에 이미 임시인민위원회 같은 게 조직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그와 유사한 임시정부 내지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통일정부를 세우는 것이 바로 자신의 목표라고 하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